샬롬 세계사 이야기 6번째. 드라이든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다.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은 17세기 영국 시인 드라이든의 알렉산더의 향연에 나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아테네 제1의 미인인 디이스를 얻은 것을 두고 옳은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녀 간의 연애 이외에도 많이 쓰입니다. 좋은 것을 성취하려면 두려움 없이 해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죠.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은 17세기 영국 시인 존 드라이든의 알렉산더의 향연에 나오는 말이죠. 이 시에는 음악의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드라이든은 시인이자 극작가, 비평가로 처음에는 클로웰의 공화 정치를 지지했으나 왕정 복고와 더불어 왕당파가 되었어요. 이 시 외에도 왕위 계승 분쟁을 다룬 정치적 풍자시 압살롬과 아이도벨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해마다 음악의 수호자 성 세실리아의 날에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었어요. 개관 시인이었던 드라이드는 이 모임의 부탁으로 성 세실리아의 날을 위한 오우들을 썼는데 불호했던 만년에 다시 그 모임의 부탁으로 알렉산더의 향연을 썼습니다. 시는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축하연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웅장하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혼란을 가득 채울 듯한 이 장면을 드라이든이 글로 옮겼는데 마치 취주악과도 같은 한 편의 시를 써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치 신처럼 앉아있고 그의 곁에는 대왕의 시중을 드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지요. 그녀가 바로 아테네 제1의 기생인 타이스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드라이든은 이렇게 읊었죠. 용감한 자만이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도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은 비단 남녀 간의 연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 특히 좋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감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용기를 갖도록 해볼까요? 파스칼의 팡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갈대란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환경에 따라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숭고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팡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파스칼은 1623년에서 1662년 파스칼은 원뿔 곡선에 관한 정리와 액체 압력에 관한 원리 등을 발견해 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기도 해요. 몸이 아주 약했던 파스칼은 기독교의 변증론을 집필하던 중 39세로 일기로 일찍 요절했어요. 이 초고를 파스칼의 친구가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구절의 바로 앞부분에는 이 끝없는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듯 우주의 무한함과 영원함,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침묵을 끌어안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 가운데서 가장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선 우주 전체가 부장할 것도 없다. 한 줄기의 연기와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우주가 인간을 죽인다 해도 인간이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거룩하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들의 고귀한 품위는 사고하는 가운데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 파스칼은 생각에 따른 인간성의 근본적 자각이 인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라비아의 민화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인도, 이란, 이집트 등지의 설화까지 포함한 약 250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이지요. 주인공 알리바바는 열려라 잠깨라는 주문을 외며 맹활약을 하였죠. 이 주문은 오늘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라비아라는 특수한 풍토 위에 피어난 사막의 꽃과 같은 설화집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10세기 경부터 페르시아 고대의 전편의 이야기에 셈족과 이집트의 민간 설화가 합치되면서 사라센 제국의 절정기인 15, 16세기 무렵에 완성되었어요.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풍부한 상상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왕비가 부정을 저지르자 왕은 왕비를 죽이고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왕비와 같이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며 극도로 중웃음을 불태웠습니다. 그 이후로 왕은 날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여 하룻밤을 즐기고 난 뒤 죽이는 잔인한 복수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헤라 자데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하룻밤이 지나면 왕의 손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지혜를 발휘해 잠자리에서 왕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왕이 배꼽을 쥐며 재미있어 하자 세헤라자데는 나머지 이야기를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왕은 그녀를 죽이는 것을 다음 날로 미루었지요. 이러한 일이 천일밤이나 되풀이 되었고 왕이 가졌던 여인에 대한 증오심은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물론 세헤라 자데에게 정이 들면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천일 동안 밤의 한 이야기라고 해서 천일 야화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담긴 이야기들은 원래 페르시아의 설화라고 하는데 훌륭한 문학적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은 아주 재미있지요. 주인공 알리바바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외우며 맹활약을 해서 도둑들을 따돌립니다. 이 주문은 오늘날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메마른 사막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아라비아인들이 삭막하고 메마른 땅속에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가 숨겨져 있다는 환상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러 환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지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엄청난 석유가 나오니 말이죠.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군중을 흔드는 선동. 군중을 흔드는 선동. 하멜리온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흔히 쥐 잡는 사람의 집이라고 알려진 건물에 프레스 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전설은 1284년 하멜른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떠난 사실과 관련하여 16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설의 진위를 따라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군중을 흔드는 선동적인 존재를 뜻하게 되었어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동화와 소설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림 형제의 동화는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이 이야기는 중세 독일의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그 옛날 하멜른은 온 천지에 쥐떼들이 설쳐 골치를 앓았어요.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은빛 피리를 든 이름 모를 사나이가 나타나 자신이 이 도시에 있는 쥐들을 몽땅 잡겠다고 했어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모든 쥐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을 이끌고 마침내 베제르 강가에 이른 사나이는 그 쥐들을 몽땅 강물에 빠져 죽게 했어요. 그러자 시장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그에게 사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거리 한복판에서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멜른의 모든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나이는 아이들을 코페르베르크 산의 중턱에 있는 동굴로 데려갔어요. 모든 아이들이 사나이의 뒤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자 입구가 저절로 닫혀 버렸고 그 후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노버주에 남아있는 옛 기록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림 형제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 의해 쥐들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와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이런 동화가 만들어졌으며 아이들이 실종된 때가 1284년 6월 26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영 백과 사전에 의하면 이야기가 어린이 십자군에서 생겨난 전설일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십자군이란 십자군 원정시기의 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한 소년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소년, 소녀들을 말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탈진해 죽거나 노예에게 납치되어 비참하게 사라져 갔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추측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여기에는 군중 심리에 불가사리한 힘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피리 소리를 등장시킨 것도 음악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음악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라는 것은 독일의 형제 작가로 형은 야콥 그림, 동생은 비헬림 그림입니다. 모두 대학 교수까지 지냈고 그림 동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림 동화는 옛 이야기와 전설을 수집하여 엮었다고 합니다. 바이런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유분방함과 고뇌에 찬 표현으로 당대 유럽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여러 곳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일드 해놀드의 변력은 바이런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이런은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말을 남겼죠.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1788년에서 1824년 바이런은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데 사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 하루아침에 성공하기는 어렵지요.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그 분야에 매진한 결과 유명해졌다는 것이지 무조건 자고 나서 유명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이런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엉뚱하기로 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자일드 해럴드의 편력입니다. 다정다감한 청년이 멀리 여행을 떠나 수천 년 된 폐허를 더듬어 가던 끝에 깊은 상념에 사로잡힌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이런이 한 말이 아니라 친구인 토마스가 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바이런의 인습과 도덕을 비웃는 자유분방함 그리고 고뇌에 찬 표현은 괴테를 감탄하게 했어요. 또한 프랑스 낭만주의와 러시아신 푸시킨에게 영향을 주며 유럽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사교계가 이런 바이런을 그냥 놔둘 리 없었지요. 바이런의 이름은 어느 살롱에서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런은 사교계의 인사로 남아있을 운명이 아니었죠. 그는 상원 의원이 되어 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기존 질서를 깨는 과격한 발언을 해서 의회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기성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염원이 가슴속에서부터 용광로처럼 끓고 있던 것입니다. 또 바이런은 한시도 펜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과 어울리며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그의 무분별한 여성 편력은 결국 비난을 받았고 그는 영원히 고국을 떠나게 되고 말았지요. 고국을 떠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영국여 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가 35세가 되던 해 그리스인들이 오스만 터키의 독재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런은 전 재산을 털어 의용군을 모집했고 자신도 전쟁에 참가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런의 작품 세계는 낭만 그 자체였고 삶 역시 파란만장한 한편의 로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드랭 사인, 전 세계에 퍼진 이별의 노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별의 노래는 올드랭 사인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로버트 번스가 시집에 실은 후로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석별의 정으로 불리며 한때는 애국가로도 불렸답니다. 반주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올랭드 시인이란 노래이지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라는 가사의 이별 노래 석별의 정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노래의 원래 이름은 올드랭 사인으로 스코틀랜드의 민요입니다. 올드랭 사인이란 항상 그리운 옛날이란 뜻이지요.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가로 쓰이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처럼 유명해진 이유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 민중시인 로버트 번스가 1788년에 낸 시집에 실리면서부터이지요. 스코틀랜드 서남부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번스는 어려서부터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번스의 허리는 굽어만 갔고 두통과 우울증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시를 쓰며 견뎌냈어요.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서인도 제도로 이사를 가려고도 해보았지만 이사할 돈이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의 권유로 그동안 썼던 시를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의 시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스코틀랜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애송되기 시작했어요. 번스의 처지와 같았던 노동자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까지도 푼돈을 몽땅 털어서 그의 시집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스는 불행했어요. 시집을 출판하여 번 돈으로 결혼을 했지만 농장을 경영하다 실패하여 모두 당진했거든요. 만년에는 술독에 빠져 건강을 해쳤고 세상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별의 노래로 불리고 있는 올드랭 사인은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민중에 대한 번스의 진한 애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사에 다른 곡조가 붙여졌으나 훗날 시의 내용에 걸맞는 지금의 곡조로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향수에 적게 하는 노래이니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노래인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다가 헤어질 때면 꼭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왼손을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왼손으로 엇갈리게 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빙 둘러서지요. 이것은 노래의 마지막 자 친구여 내 손이 여기 있네 자네 손을 나에게 주게나 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푸시킨의 종말, 푸시킨의 종말. 푸시킨은 누가 죽였는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로 유명한 러시아의 신 푸시킨은 러시아 근대 문학의 시조로 불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투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시인이 장교와 결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명했던 그의 결투를 황제도 말리지 않았다는데 푸시킨을 죽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누구나 좋아하는 시입니다. 푸시킨은 1799년에서 1837년 삶의 고달픔을 쉽게 그리고 아름답게 위로하고 있어서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사는 거, 현재는 슬픈 거. 모든 것은 순간적인 거,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푸시킨의 시는 자유분방했어요. 이러한 경향은 바람만장한 삶으로 일관하던 그의 초기 작품들에 특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사실적으로 인생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은 시인으로서만 살 수 없었지요. 전제 정치의 칼날 밑에서 허덕이는 러시아 사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그는 점차 정치적 해방이라는 새로운 사상에 젖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그의 위대함과 비극이 있습니다. 1825년 12월 14일 수도 페레누부르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데카브리스트 당원들은 푸시킨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푸시킨은 이미 육패된 몸이었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니콜라이 1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방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폐에서 풀려난 푸시킨은 니콜라이 1세의 부름을 받았지요. 니콜라이 1세는 푸시킨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네가 12월 14일 피테르부르크에 있었더라면 그 반란에 가담했겠느냐? 푸시킨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폐하. 제 친구들은 모두 그 반란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푸시킨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푸시킨은 결투를 벌이다 죽었어요. 1837년 2월 8일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의 남쪽에 위치한 초르나야에서였지요. 푸시킨을 총으로 쏜 이는 단테스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푸시킨의 젊은 아내 나탈리아를 둘러싼 궁정 스캔들을 소문냈으며 그것을 계기로 결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황제인 니콜라이 1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확립시킨 푸시킨은 38이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데카브리스트 1825년 12월 러시아 최초로 근대적인 혁명을 꾀한 혁명가들을 이룹니다. 러시아어로는 12월을 데카브리라고 한 데서 유래하는데 12월 당원이라고도 해요. 이들은 농노제 폐지, 입헌 정치 실현 등을 내세우고 혁명을 꾀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러시아 사회에 여러모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잠재된 본성.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낸 소설이지요. 출간될 당시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을 끄집어냈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선하고 명성이 자자한 지킬 박사와 악한 하이드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작품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보물섬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 쓴 소설입니다. 이 제목에는 작가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문에 몰두하여 연구를 거듭하던 지킬 박사는 어느 날 자신도 놀랄 정도로 신기한 약을 만들어냅니다. 먹으면 외모는 물론 정신까지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약이지요. 지킬 박사는 이 약을 자신에게 시험하기로 합니다. 약을 먹은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이드는 외모가 추악하고 양심이라곤 턱을 만큼도 없는 지킬 박사와 정반대되는 인물이지요. 놀라운 것은 지킬 박사가 오히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변신을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그간 지킬 박사는 자신의 명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죄악 속에 살아야 했고 그런 삶이 정신적인 억압으로 쌓여왔어요. 그래서 하이드라는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인물로 변함으로써 그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즐거웠고 새로운 해방감을 맛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이드는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갖은 악행을 일삼았고 그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약을 먹으면 하이드라는 인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본래의 지킬 박사로 돌아왔지요.
지킬 박사는 매일 밤 그 즐거운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런 생활을 되풀이하면서 지킬 박사의 몸엔 어느덧 하이드적인 요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이드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으로 바꾸어줄 약도 이미 바닥난 상태였어요. 지킬 박사는 그간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살을 택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실제 모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700년경 스티븐슨의 고향의 앤드버러에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시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한 명사로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몰래 2명의 정부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일삼았으며 훔친 돈으로 도박은 물론 거리의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멸하게 되었지요. 스티븐스는 이 인물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닐까요? 칼레의 시민, 죽음 앞으로 걸어간 6사람. 칼레의 시민이란 100년 전쟁 때 프랑스의 칼레에서 죽음 앞으로 걸어간 6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칼레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지요. 프랑스의 민족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들은 놀랍게도 모두 상류층이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예입니다. 칼레의 시민은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347년 칼레는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군대의 포위를 당했어요. 칼레 시민들은 용맹하게 싸웠으나 역부족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 왕은 칼레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레는 오래전부터 해적들이 활동하던 본거지였고 영국의 상선들이 그 해적들에게 수없이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다른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칼레 시민 6사람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박박 깎고 목에 밧줄을 감고서 거리의 모든 열쇠를 갖고 맨발로 영국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칼레 시는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명의 시민이 동포를 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지요.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우스타슈드 상피에르로, 그는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그 뒤를 고위 관리와 상류층 인사들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영국 왕이 요구한 대로 당당하게 영국 왕 앞에 섰습니다. 영국 왕은 이 6명을 사형에 처할 작정이었지만 곁에 있던 왕비 필리파가 간절하게 만류하여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곧 용감한 시민 6명이 칼레를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쟁 초반은 영국이 우세했지만 1428년 오를레앙의 처녀 잔다르크가 출현하면서 전세는 뒤바뀌어 전쟁은 끝내 영국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술 작품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지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프랑스의 최고 조각가 노랭이 조각한
칼레의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목에 밧줄을 메고 자루옷을 입고 나오는 절망적인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지요. 이후 이들은 애국적인 민족 영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두 상류층 인사였다는 겁니다. 덕망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선 것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상류층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널리 퍼진 개념으로 제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상류층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폴란드의 소설가 시엔키 에비치의 쿼바디스는 로마를 무대로 네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와 순교를 그린 소설입니다. 당시의 실상을 놀라운 상상력으로 재현해내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는 그간 소설이나 영화의 제목으로 한두 번쯤은 접했을 텐데 이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폴란드의 작가 시엔키 에비치가 로마를 무대로 네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와 순교를 그린 소설 쿼바디스에서 유래했어요. 시엔키 에비치는 이 작품으로 190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엔키 에비치는 1846에서 1916년 예수님이 죽고 나은 후 수세기 동안 기독교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누렸고 황제를 둘러싼 귀족들은 화려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궁전이나 귀족들의 저택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성대한 파티가 열렸고 수용 인원이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원형 경기장에서는 포로나 노예들에게 결투를 벌이게 하고 이것을 광적으로 즐기는 일이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금욕을 권하고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기독교는 환영받을 일 만무했지요. 그러나 학대받은 농민이나 노예들에게 기독교는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민중 속으로 파고들자 권력자들의 혹독한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그 실상이 바로 시엔키 에비치의 소설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탄압을 견디다 못한 기독교들은 끝내 무리를 지어 노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무리들 틈에 12사도의 한 사람인 베드로도 끼어 있었지요. 그는 모든 기독교들이 로마를 떠나더라도 자신만은 남을 것이라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녘에 아비안 기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비안 가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퍼지는 햇살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떠난다면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소설은 복군 네로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지금도 여전히 바티칸 꼭대기에서 로마와 전 세계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옛 카나페 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작은 예배당이 하나 남아 있는데 문 앞에는 희미한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시엔키에 비치는 이 소설로 당시 러시아의 지배하에 고통받던 폴란드 동포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1916년 11월 15일 시엔키 비에치는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스위스의 길거리에서 객사했습니다. 끝.